오늘 269차 세종도시살이 강의는 우리 생활 속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는 주제로 김익회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도시가 어떤 거다 뭐 그런 것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도시라는 거 계속 이거는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급격한 도시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급격한 도시화를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국가 및 뭐 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서 그 인구들이 그러니까는 급성장하고 또 이제 그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하면서 그 도시의 어떤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므로 해서 어떤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인구의 91.8%가 국토 면적의 16.7%인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보통의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도시에 거주하고 계세요. 뭐 시골 지역도 약간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지만은 일단 우리나라는 거의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모든 지역들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의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낙후된 인프라 그런 쪽에서 약간 도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많이 겪었었죠. 예. 인구의 도시 집중 근데 인프라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낙후된 도시 문제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해서 도시 인구 증가랑 최근에 또 저출산 고령화 어떤 선진국형 도시 문제를 함께 다 겪어봤다는 측면에서 예, 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잠깐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하겠다 했을 때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DI에서 이것도 세계적으로 있죠. 그 설문을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봤더니만 그러니까 27.3%만이 스마트 시티를 알고 있다. 뭐 들어본 적 있다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근데 대체로 봤을 때는 거의 모른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근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세종시라고 합니다. 사실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지금 우리 이미 생활 속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뭐 비대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든지 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제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원격근무 등이 활성화돼 가지고 뭐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급성장했고요.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뭐 그런 거 집에서 배달 받아 보실 수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생활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것은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후 변화 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기후 변화 또 탄소 중립 도시 해야 된다. 그리고 1인 가구의 보편화. 지금 저출산 고령화하면서 출산율은 주는데 가구 수는 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상표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놨는데요.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로켓 배송, 뱅크 샐러드 뭐 이런 거 여기어때 또 위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스마트 서비스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민들이 없으면은 작동을 할 수 없어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어떤 도시민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죠. 마켓컬리 새벽 배송되는 거 제가 알기로 세종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쿠팡 프레시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되게 됐죠. 이게 어떤 서비스들이 도시민의 어떤 그 수요에 따라서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서비스다. 즉 도시와 연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전자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전자정보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발전되어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밀접한 관계가 되겠고요. 또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각 나라별, 도시별 스마트 시티 척도를 일단 할 때 전자정보가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는가 그걸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정부 이것도 스마트 시티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가장 그 활발하게 활용되는 부분이 교통 분야입니다. 스마트 시티 서비스는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의 방식은 뭐 도로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도로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럼 주차장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도로가 이제 복잡하면은 다른 도로, 그러니까 좀 한적한 도로로 이 차들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다른 길을 안내해 줌으로 해서 안 막히는 길로. 그런 어떤 그 도로, 그러니까 도시 물리적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들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단순히 빠른 길로 안내주는 서비스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어떤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도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사실 CCTV가 국내 스마트 시티의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CCTV가 스마트 시티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해서 초창기에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사실 CCTV라는 것이 계속 신도시 개발과 함께 보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뭐 검증해서 감염 네트워크 분석한 다음에 그 확진자랑 동선이 겹치는 분들 다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역시 아까 CCTV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 대의를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해서 이런 거는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내 개인 위치들이 전부 다 드러나네.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계속 어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어떤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뭐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서빙 보는 로봇들 좀 보셨죠?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뭔가 첨단의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골 지역,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그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한참 걸려서 이제 시내에 있는 그 병원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직 기술도 불완전하긴 하지만은 그 기술들을 빨리 어떻게 실증해서 보급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꽤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교육, 스마트 교육도 이제 사실 이것도 코로나 덕에 많이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제 원격으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스마트 기기, 스마트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3차원으로 도시를 그대로 이제 모사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으로 보여줘서 여기서 이제 도시가 만약에 새로운 건물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그러니까 주변 건물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조망이라든지 가시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태양빛이 어떻게 이제 그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등등을 분석할 수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람길 분석도 가능해요. 싱가포르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끔 하는 게 도시 계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람길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건물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 계획할 때 이런 어떤 3D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또 핫한 키워드죠.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은 디지털 트윈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진짜 가상 공간에서 반드시 도시를 모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모사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가상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강을 가상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인 뭐 남산 타워라는 것든지 뭐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거기에 위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아바타들이 어떤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가져가는 것을 구상하고 지금 뭐 로드맵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인가? 일단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국제 인증도 받았습니다. 세종시가 ISO라고 해서 국제 표준과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국제 표준 기관을 해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뭐 해서 인증을 받았고, 또 다른 IDC라는 곳에서 스마트 시티를 평가해서 상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좀 괜찮다고 싶은 지역 서비스들만 좀 서비스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곳들을 선정해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한번 LH 공사와 함께 이것과 그래서 이제 한번 상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 이미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스마트 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국가 시범 도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도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뭐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돼서 개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들 만드는 인공지능의 도시가 국가 시범 도시라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 콘텐츠는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 그러니까 자율차, 공유차 등등이고 원래 처음에 구상할 때는 자율차가 이제 돌아다니고 여기에서는 개인 자가용을 갖고 다니지 않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혁신입니다. 미래 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어쨌든 스마트 시티는 혁신성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반 도시와의 차이점입니다. 아까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실증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증해서 진짜 성공적인 실증 결과를 가져오면은 이제 이거를 다른 도시도 보급할 수 있고 우리 도시 전체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제 스마트 시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혁신적인 도시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약간 좀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혁신이야? 라고 그런 의문을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혁신적인 도시라고 해서 도시의 혁신 생태계는 그러니까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혁신은 어떤 이런 물리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이 어우러졌을 때 도시에서 혁신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만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진짜 혁신적인 도시면은 제가 아무렇게나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공원 벤치에 만나서 앉았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깊이 하다 보면은 야 우리 이런 사업하는 거 어때? 라는 식으로 이야기에 풀어 나가면서 같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죠. 아니면 뭐 저기 어디냐 밑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그 다양한 기업들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즉슨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즉 혁신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혁신 성장 동력들을 찾아서 얘네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모든 그 국가적 역량을 갖다가 집중시켜서 발전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정책 입안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5G 맞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가상 증강 현실, 지능 로봇, 반도체, 첨단 소재, 혁신 제약,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해요. 국가에서. 근데 여기에 스마트 시티가 껴 있어요. 아까도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혁신이 창출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결국에는 그 혁신 기술이라는 것이 테스트되고 실증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 공간이 스마트 시티여야 되는 거고 국가 시범 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최첨단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구현하고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첨단 도시의 방향성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 다시 좀 더 약간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세종시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존에 없던 거 새로 생기잖아요.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란 것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서비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도시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구나 확인하면서 이전에 있던 도시 문제랑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아마 이제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 시대 또 중요한 게 시민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이제 도시의 어떤 문제들, 새로운 도시 문제들,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